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위대한 생물학자가 동료를 향해서 당신은 비과학적인 운명론자야 라고 비난하는 장면을요. 이건 그냥 의견이 좀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20세기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지적 충돌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바로 그 논쟁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저명한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입니다. 그리고 그가 겨냥했던 인물은 리처드 도킨스였죠. 굴드의 이 말은 사실상 도킨스의 이론이 야 그거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운명론이랑 뭐가 달라? 하는 아주 강력한 비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학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과학계에서는 이걸 거의 무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중심 갈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있잖아요. 현대 생물학자한테 결정론자라고 하는 건요. 천문학자한테 혹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으세요? 라고 묻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과학의 핵심인 확률과 불확정성을 그냥 무시하는 뭐랄까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취급하는 아주 깊은 모욕인 셈이죠. 아니, 왜 그게 그렇게 모욕적일까요? 우주가 무슨 시계처럼 모든 게 예측 가능하게 딱딱 움직인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됐거든요. 특히 생명현상은 무수한 변수랑 우연히 작용하는 복잡계의 끝판왕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말하는 건 현대 생물학의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킨스가 진짜로 뭘 주장했는지 한번 보죠. 그의 주장은 훨씬 더 미묘하고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해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굴드가 비판한 건 이 왼쪽,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리를 무슨 꼭두각시처럼 조종한다는 유전적 결정론에 가까워요. 하지만 도킨스가 말한 건 오른쪽 개념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살아남는 유전자야말로 자연 선택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건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선택의 단위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진화 생물학의 오랜 수수께끼였고 도킨스 이론의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생물학계에는 오랫동안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개체의 생존을 위한 개체 선택설이 있었고 아니야, 종의 번영을 위한 거야 라는 집단 선택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도킨스가 아주 강력한 세 번째 옵션을 제시한 겁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진화론의 아주 고전적인 수수께끼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병정개미 이야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개체의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라면 이런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놀라운 해답을 보여줍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개미 사회에서 자매들은 유전자의 75%를 공유해요. 반면에 어미와 자식은 우리처럼 50%만 공유하죠. 순전히 유전자의 관점에서만 보면요. 일개미는 자기 자식을 낳는 것보다 자기 자매들을 돌보는 게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기는데 1.5배나 더 효율적인 거예요. 이타적으로 보였던 행동이 사실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유전자의 계산이었던 셈이죠. 자,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실제 관찰된 증거들이 일개미의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위해서 군집의 구성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왕은 그저 번식을 위한 기계 역할을 할 뿐이고요. 일개미의 유전자가 군집 전체의 행동을 조종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의 영향력은 과연 그 생명체의 몸 안에서 끝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도킨스의 가장 대담하고 심오한 아이디어, 바로 유전자의 긴 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보죠. 새의 둥지는 대체 뭘까요? 상식적인 대답은 이거겠죠? 새가 살려고 만든 집. 하지만 도킨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그 둥지가 새의 몸 밖에 지어진 유전자의 또 다른 표현형은 아닐까요? 마치 새의 불이나 깃털처럼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기 위해 만든 아주 정교한 도구가 바로 둥지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의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확장된 표현형, 비버가 짖는 댐이나
거미가 치는 거미줄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 유전자의 물리적인 표현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전자가 이 모든 쇼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의 근본적인 구분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이 원리가 모든 걸 제자리에 놓습니다. 복제자와 운반자의 구분이죠. 복제자는 바로 유전자, 즉 세대를 거쳐서 거의 불멸하는 정보입니다. 반면에 운반자는 우리 몸과 같은 유기체죠. 유전자를 보호하고 퍼뜨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고 실험이 모든 걸 명확하게 해줍니다. 곤충이 사고로 다리를 잃었다고 칩시다. 이건 운반자의 변화죠? 그렇다고 그 후손이 다리 없이 태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사선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겼다? 이건 복제자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죠. 결국 다음 세대로 복제되는 건 몸뚱이가 아니라 유전자 정보 그 자체인 겁니다. 도킨스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시죠. 유전자의 표현형 효과는 단지 그것이 우연히 들어앉은 개체의 몸에 미치는 효과가 아니라 세상 전반에 미치는 효과로 보는 것이 최선이다. 이 세계관이 얼마나 광대한지 느껴지시나요? 자, 이 개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비버의 댐이 그 비버 유전자의 표현형이라면 우리가 만든 이 도시, 예술, 기술, 이 모든 것들은 과연 누구의 확장된 표현형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